소개받은 용인효자병원에 지금 재직하고 있고 신경과 전문 거주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도서관 관장님뿐만 아니라 양현덕 원장님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사실 이 지역에서 병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사업까지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가신 것을 존경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지금 사실 굉장히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이 이렇게 사실 치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훨씬 좀 편하게 좀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 못하더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노인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저희의 부모님 정도, 제 부모님이 이제 지금 나이가 90 넘으셨는데 80 넘고 90 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병을 갖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때 되면 이렇게 딱 쇼핑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혈압적이 내꺼 가서 혈압약 받으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가서 관절약 먹고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비니까 먹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약을 먹고 이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치매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뇌외과적인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병이 많다 보니까 이 환자 치료하기도 쉽지 않고 환자분들도 어디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있을 때 신경과에 가는 건지 아니면 내과가 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제가 질문을 받을 테니까 그때 개인적인 거나 뭐 집안에 혹시 문제가 있으니까 하시면 제가 거기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노인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노인의 특징이고요. 여러 가지 병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뭐 관절염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백내장도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천증도 있고 약간의 인지기능 장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병들이 대부분 퇴행성이라는 데 불려서 퇴행성. 퇴행성이라는 건 뭐냐면 완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맹장염은 수술하면 땡하고 끝나고 그걸 끝나지만 계속 약을 먹거나 뭔가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료 쇼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환자 중심의 치료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환자 중심의 치료의 반대말은 그냥 의사 중심 치료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질병 치료예요. 질병 치료. 의사들은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 어떤 분들이 이제 사랑하러 받는 의사들은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 뭔가를 갖다가 픽스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맹장에 염증이 생겼다. 좀 잘라서 없애면 고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뭐 심장이 혈관이 막 뚫어서 하면은 그 원인을 없애면 안 되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가면 수술하거나 뭔가 약을 쓰거나 해서 이 원인을 완전히 없애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병 중심의 치료를 하는데 질병 중심의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 질병은 누가 보나요? 각각 전문의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환자들 뭐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은 비뇨기과 가면은 비뇨기과 선생님이 그거를 여자 치료하려고 하지만 그 선생님은 심장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인지기능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 것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는 실제로 우리 환자는 굉장히 많은 병을 갖고 있고 그 병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뭐 저희 병원 사례인데 극단적인 사례지만 한번 들면 이런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95세 여자입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이나 이제 우리 부모님세가 생각하고 저희 병원에 오면 이런 환자들이 오는데 이제 이분이 주 호소는 아무튼 4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고 망상도 있었고 자꾸 돌아다니고 이제 집에서 도저히 못 견디고 있는 거야. 과거에서는 10년 전부터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6년 전에는 뇌졸중이 잠깐 왔었는데 한쪽 마비가 있었는데 좋아져서 뭐 약간 다리를 끄는데 걸을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 오게 된 거는 되게 이제 치매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는 인지기능 때문에 오지는 않아요.
집안 가족들 못 살아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옆에 뭐 옆집에 돈 훔쳐갔다 하고 일일이 신고하고 일일이 신고하고 그래서 자꾸 밤에 돌아다니고 잠 못 자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보호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했는데 약물 치료하니까 망상하고 배에는 감소되었는데 뭐 약물의 부작용 싹 넘어서 그리고 낮에 그 밤에 낙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식사를 착할 때 있잖아요. 사대가 들리면 침 흘리고 그다음에 멍도 자주 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아무 수많은 문제를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거 하게 됐습니다. 뭐 환자가 갖고 있는 거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생성 관절염도 있고 그다음에 뇌졸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에 이제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에 피를 묻히는 약을 붙이고 3년 전에 한 번 또 경련 발작도 간질도 한 번 있어서 그때 치료받은 적이 있더라고. 환자는 뭐 말씀도 잘 하고 어느 정도 약간 치매가 있긴 하지만 대안은 될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마디가 있지만 걸을 수 있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치매에 소홀된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는 복잡하니까 어떤 환자가 여러 가지 검사상에 당뇨도 좀 있으시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심장도 증상이 있고 뭐 이런 증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을 이렇게 진단을 이 환자가 병원에 왔으니까 첫째는 뭐 치매가 있을 거다. 후막성 치매가 있고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다음에 MRI 갔더니 뭐 여기저기 이제 뇌경색도 있고 똥망대도 있고 부정맥도 있고 체형성 관절염도 있고 환자가 한 번 경기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간질은 경기가 여러 번 때문에 간질이라고 하거든요. 간질인지 뭐 어쨌든 이런 질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환자가 오시면 환자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분이 외래에서 먹는 약을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약을 먹는지 어떤 진단에서 왜 먹는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약이 복잡하니까 말씀 안 되겠지만 뭐 고혈압약, 당뇨약, 간질약 그다음에 뇌졸중약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피를 묻히는 약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원을 하게 되면 환자가 처음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치매 환자들은 병원에 오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요. 죽인다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잠 못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제 항정신병 약들이라고 해서 환자를 조금 안정시키는 약을 쓰는데 그 약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3차례씩 혈액검사를 했고 네,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하는데 환자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치매 환자니까 하면 불편한 거 힘든 거고 안 하려고 하고 보내려고 하고 맨날 싸움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뇌졸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도 있고 심장병도 있기 때문에 이 뇌졸중이나 심장병에 쓰는 여러 가지 약들을 쓰는데 이런 약들이 피를 묻히는 약들이거든요. 이제 피가 이렇게 막히지 않게 해야 되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먹이 들어야 돼요. 조금만 부식도 먹이 들고 뭐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당뇨 조절하려면 저염 당뇨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할머니는 안 먹고 안 먹겠다고 그러고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간식만 먹고 하니까 오래 혈당은 더 오르고 욕하고 낮밤이 바뀌고 몸무게도 오히려 늘었어요. 이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제 입원하고 나서 한번 환자가 이제 경기를 한번 했어요. 경기를 해가지고 경기를 하면 우리 이제 신경과 의사들은 환자가 경기를 쭉 안 하다 딱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새로 생긴 병이 없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피검사도 해봐야 되고 MRI 같은 거 들어서 혹시 뭐 뇌출혈이 새로 생겼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저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경기가 이제 쉬었다가 한번 나타나고 쉬었다 한번 나타나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번 경기를 했기 때문에 간질약도 좀 많이 오르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어떤 증상이냐면 더 많이 어두워지고 그냥 자꾸 잠만 자고 자꾸 그러다 보면 부딪히고 멍드니까 이제 보호자가 와서 약이 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약이 독한데 약 좀 주셔주세요. 그런데 이제 제 환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치의가 이제 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이제 이렇게 서로 섞인 거예요. 환자 보호자는 약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아니 왜 잘 썼는데 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이 라포가 돼. 라포라는 건 뭐냐면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라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부부 간에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 환자하고 의사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신뢰가 깨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을 못해요. 왜냐면 의료는 굉장히 하다 보면 항상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그래서 이제 이런 라포를 정신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라포가 일단 한번 이렇게 깨지면 가장 좋은 거는 병원을 바꿔라. 왜냐면 아예 다른 데로 가기 원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을 못 바꿀 거면 의사를 바꿔라. 왜냐면 그 의사하고 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저한테 컨설팅 하는 거예요.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젊은 여자 선생님인데 자기 못 보겠으니까 선생님 좀 봐주세요.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는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서 받기 싫어해요. 왜냐면 문제가 많아. 병도 많고 해결도 안 되고 거기다가 얌전하시면 생각하면 욕하고 때리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 다 병원에서는 이게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더 안 받으려고. 할아버지는 더 무서워. 할아버지는 치매 있고 그러신 분들 때리면 할머니가 때리면 맞으면 기분 나쁘지만 뼈는 안 부러지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제 친구들 남자들 덩치 크고 키 크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을 가든 요양원을 가든 남자들은 개인감명을 쓰거나 뭔가 돈을 더 줘야 당신이 받아요. 이게 현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거부되거나 요양원에서 거부돼서 뺑글뺑글 도는 것도 되게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환자를 받게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환자나 보호자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고 일단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 환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 환자를 해결을 해서 뭔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자를 어떤 눈으로 쳐다봐야 될 거냐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환자들이 결국 이제 노인 환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 환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개 의사들은 병을 보지 환자를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심장 가면은 심근경색만 본다, 뭐 신경과면 뇌경색만 본다 이렇게 하지 뇌경색을 가진 환자를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환자들은 특히 제가 보는 환자들은 그냥 병이 오는 게 아니라 환자가 아픈 환자들이 오는데 이 노인 환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다발성 퇴행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완치가 불가능하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건 나이가 연관돼서 생긴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마찬가지로 뇌가 줄어들면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치매가 되는 거고 관절에서 자주 줄어들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거고 뭐 최상위 계속 이제 노령화 되면 이제 당뇨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그러니까 노인들은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심장도 안 좋고 인기도 떨어지고 흡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완치가 불가능하고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 특징은 이 노인들은 특징이 이제 몸 자체 모든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사가 떨어지고 대사라는 건 뭐냐면 뭔가 우리 몸속에 음식이든 약이 들어오면 이걸 소화시키고 이걸 걸러내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에 대해서 약을 대사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간이나 콩팥인데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약을 먹어도 굉장히 부작용이 노출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아과를 따라주잖아요. 소아과를 따라주면은 소아과 의사들이 똑같은 약을 먹어도 똑같은 소화제라도 소아 환자하고 일반 환자들은 약의 용량이 달라지면 요법이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노인도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정신 쪽 머리 쪽에 작용하는 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머리 쪽에 작용하는 약은 정신과에서 개발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약이든 뭐 항정신병 약이든 수면제든 이런 약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만드는 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멋모르고 노인 환자 보다가 약을 쓰다 보면 이 약물 부작용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약을 쓸 때 그런 약을 쓸 때는
맥시멈 한 10분의 1이나 4분의 1 드셔야 돼요. 얘를 하나를 풀 거면 4분의 1 쪽을 쪼개서 해서 천천히 박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약물에 빨리 몸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약을 권유거나 용량을 조절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노인 환자하고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명의 개념을 보여줘요. 여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를 여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즘 오신 분들 있죠. 옛날에 젊었을 때 보면 친구들이 와서 생명보험 들어간다고 마찬가지거든요. 생명보험이 20살 때 들 때랑 70대 들 때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생명보험이라는 건 사람이 죽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여명을 계산을 잘 해야만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20대는 뭐 요즘 뭐 100살까지 살면 80년 사는 거고 70대는 30년 사는 거니까 그 여명에 따라 이제 생명보험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같은 95세 할머니다. 그럼 과연 여명이 얼마일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쉽게 생각하면 통계청에서 뭐 요즘 남자 나이가 90까지 산다. 그럼 제가 50이면 여명이 40년 나는 거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50이지만 병원 갔더니 열이 나. 아무 이유 없이 몇 달라. 근데 갔더니 폐암이야. 폐암인데 4기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 증상 없이 열만 나면서 갔더니 폐암 4기 진단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3개월 삽니다. 이게 3개월이 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살 수 있는 나이를 여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저는 본능적으로 보면 이 환자가 여명이 어느 정도 될지를 좀 계승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지를 알아야지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명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고려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완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인 환자를 치료할 때 고려될 게 요즘은 그 의사들이 치료할 때 예전처럼 내가 내 경험에 이런 거야 이런 치료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치료하냐면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를 갖고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 표준화된 치료. 그게 이제 임상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서 고혈압이다. 처음에 고혈압이니까 그럼 무슨 약이 좋을 거냐? 그럼 그게 매뉴얼이 딱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이거 쓰고, 그다음에 이거 쓰고, 반대면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런 어떤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그 매뉴얼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표준화된 치료.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이제 통계적으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임상 매뉴얼이 굉장히 유용을 하긴 한데 문제는 이게 진짜 유용할 거냐, 그걸 꼭 믿어야 될 거냐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사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혈압 치료를 한다. 고혈압 약제를 제약회사가 이제 어떤 약을 개발할 때 약이라는 건 이제 엄청난 이제 경제적인 거랑 관계있기 때문에 이 고혈압 치료가 잘 임상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혈압이 잘 들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고혈압이라도 90대보다는 70대나 60대가 훨씬 약에 잘 들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면은 90대나 뭐 이렇게 아니 혼자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약을 잘 안 먹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실험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탈락이 돼. 그러면 데이터가 안 좋아. 근데 이제 뭐 학력이 높거나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집에 누가 잘 서포터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결과가 잘 나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약을 쓰는 거는 우리가 이런 이 동네에서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 환자 볼 때는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식이 떠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챙겨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교과서는 이런 약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면 안 좋은 경우도 터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임상 매뉴얼이 유용하긴 하지만 그 환자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거나 뭐 바꿀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약이 하루에 3번 먹으면 너무 좋아. 근데 이 혼자 살아요. 하루에 3번 먹기 힘들어. 그러면 좀 차라리 하루 3번 먹는 약보다는 하루에 한 번 약보다는 또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훨씬 유효한 것 같아는 오버하게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치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고혈압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약회사가 이제 고혈압 약을 갖다 잘 이렇게 좋은 약이라고 선전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고혈압만 있어야 돼. 그러면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혈압 플러스 당뇨가 있어. 아니면은 너무 비만해. 뭐 이런 사람들은 약을 줘도 잘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살짝 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환자들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임상 진료 매력이 맞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로 환자한테 잘 적용해서 이 환자한테 어떤 게 맞을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라는 환자가 오면 정형외과 가서는 다리만 보고 내과 가서는 발만 보고 비뇨기과 가서는 뭐또 이렇게 방광만 보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뭐 방광에서 예를 들어서 빈뇨가 있어. 거기 쓰는 약들이 빈뇨에는 도움이 되는데 뭐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고 어지럽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누군가 봐줘야 되는데 저는 신경과가 가거든요. 저는 신경과가 가지만 제가 보는 환자들은 아까 그런 환자들이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다음 소변 문제도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변비도 있고 그런 건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저희 병원이 작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대학병원 같으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내과로 갔다가 뭐 어디 비뇨기과로 갔다가 하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서 어느 정도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모르면은 전화해서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뭐 책을 찾아보든지 뭔가 해결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학병원에 가면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잘 치료가 될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여기만 보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안 돼. 그래서 이 노인들은 이게 굉장히 다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의 의료는 이게 한 군데만 보면 한 군데. 그러다 보면 환자는 더 오히려 병원을 다니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 때 잘 지냈는데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병원 한 바퀴 돌리고 몇 달 지나면 갑자기 어머니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 환자처럼 약간 그 환자처럼 이렇게 많은 질환의 노래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는 게 사실은 이 노령화사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래서 이제 같은 질병, 뭐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나 동반 질환이라도 환자의 나이, 경제적 여건 등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치료가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치매 환자들이 옛날에는 애를 많이 했잖아요. 농촌살 때. 한 50년 전부터 그때는. 그러니까 옛날에 치매가 큰 문제가 안 됐죠. 왜냐면 또 이 집 돌아가셨고 그때는 이제 시골에 보면 옆에도 사촌도 있고 조카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이 봐주고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거의 택배박스 시대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집에 못 있고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같은 질병이라도 어떤 옛날 같으면은 집에서 충분히 케어될 수 있는 게 이제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다른 치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을 볼 때는 이 병이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란다. 수술해서 완치가 되면 관계가 없어요. 수술해서 완치가 되면 그거야 뭐 어떻게든지 그냥 매뉴얼을 하면 되는데 그런 병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게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러니까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이 이제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하느냐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노인 환자의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이는 다발성 질환이고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 있고 연령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고 그다음에 그 환자의 내과적 상황이 여러 가지 약물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걸 다 고려한 노인들을 어떻게 볼 거냐 라는 이제 가이드 수입 진료 원칙인데 첫째는 이런 거예요.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원하는 걸 치료한다고 하지만 치료 방법 자체는 의사가 원하는 방법을 보통 해요. 의사가 원하는 이게 좋은 거예요. 하면은 이제 윽박지로 이제 하는 그런 식인데 이제 노인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문제를 잘 찾아보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임상 매뉴얼이 있고 그 임상 매뉴얼이 뭐 바이블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약간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임상 매뉴얼을 갖다 해석할 수 있는 그 의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임상 매뉴얼을 같은 치료라도 노인한테는 어떻게 노인한테는 이런 어떻게 집중할 거냐는 걸 이제 의사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치료가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치료 후에 어떤 영향 그다음에 이런 치료가 가능한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알자병 치매에 이제 치매를 빨리 치료해주는 주사제가 있는데 한 5천만 원 해, 1년에. 그럼 5천만 원이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돈뿐만 아니라 그거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걸 쫓아다녀야 되는 게, 그러면 인간 실행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치료나 간병을 어떻게 접종할 거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도전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항상 의사들이 맨날 떠드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부의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더럽게 성격이 나빠. 그렇게 지랄 나빠. 치료 당연히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해. 환자는 죽어. 어떤 환자를 택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한 성격이 나빠서 수술 잘하는 놈 최고야. 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만 아는 비밀한 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 전통적으로 뭔가 이제 내가 뭔가를 완치를 할 수 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암 수술 같은 어떤 사람이 수술하면은 암이 깨끗하게 수술이 잘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남아가지고 나중에 재발하고 이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암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완치도 가능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노인 환자들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이제 노인 환자 치료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가 원하는 거를 의학처치에서 일단 고려를 하는 거예요. 고려. 그걸 갖다 꼭 받아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환자가 뭘 원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또 그걸 되도록이면 치료에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환자가 뭘 원하는지를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의사 당연히 모르고 안 물어보려면 환자도 내가 여기 온 게 뭐 머리 아파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심장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잠자는 것 같기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잘 대화를 해서 아니면 이제 치매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환자는 말을 잘 못하니까 주변에 보호자나 이런 걸 상담을 해서 이 환자가 뭐 때문에 이렇게 소리치고 잠 못 자는지를 찾아가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임상치료는 아까 그랬던 환자가 원하는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임상 결과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치료만 쓰면 환자 보호자가 불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파킨슨 환자 같은 파킨슨이라고 이제 손 떨고 못 걷는 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약을 쓰면 잘 걷는데 이제 문제는 약을 많이 올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망상, 환각, 뭐 그다음에 뭐 떠들기도 하고 잠도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약을 줄이면 환자가 이제 그런 건 없어지는데 대신에 잘 못 걷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파킨슨병 약은 따로 놔두고 이제 항정치병 약을 쓰면은 망상이나 환각이 없어지는데 그게 이제 파킨슨병 약과 충돌을 해서 잘 못 걷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게 더 오르냐는 거는 그건 사실은 뭐라고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는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하면 제일 좋지만 이 환자가 어떻게 해도 어떤 효과 부작용이 충돌할 때는 이걸 어떤 게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망상이 있는데 망상에 뭐 누가 나를 죽이러 온다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차라리 약을 줄이거나 차라리 환자수냥 없어서 잘 못 걷더라도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고 환자한테 물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망상이 있는데 옆집 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 이런 망상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탄으로 오면 그거는 가고 오히려 이제 파킨슨을 올리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환자 보호자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또 결정됐다고 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왔다 갔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환자 선호 영역을 갖다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한다는 거지 꼭 그걸 갖다가 이제
100%에서 반영한다는 건 아니, 왜냐면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그런 의사가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상 매뉴얼을 아까 얘기했을 때, 인상 매뉴얼을 되게 이제 논문에서 나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논문이 100% 이제 리얼월드, 지금 현재 우리 생활을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보고해서, 우리가 논문을 읽더라도, 의사들 해주는 논문을 읽더라도 그걸 구조해서 내 환경을 만들고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상 경고가 오면은 진짜 내가 포함한 이런, 진짜 내가 만약에 90대 이상만 본다면 90대 이상 한 거에 나에 포함된 연구를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구조를 해야 됩니다. 논문도 여러 가지 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논문을 볼 때 보통 의사들 효과가 보지만 또 중요한 건 또 부작용이나 부담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작용이 이게 우리는 뭐 이런 어떤 암환자 수술했는데 암환자 생존율이 뭐 예를 들어서 그걸 했더니 2배가 좋아졌어. 2배가 좋아졌는데 그 2배가 좋아졌는데 너무 부작용이 심해져. 그러면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제 논문을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배 좋아졌어. 2배 좋아졌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좋아질 확률이 0.5%인데 1% 좋아졌어. 그럼 0.5%가 1%가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높지만 임상적으로 실제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 높은 걸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게 만약에 돈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주로 하는 거지만, 논문 볼 때 이게 상대 점수 몇 프로 받다 이런 게 이 나이 든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였는데 뭐 30% 올라갔다.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절대적인 값이 중요한 거지. 2배 올라갔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고령의 노인 환자가 또 여러 가지 치료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 예후, 효과, 예후를 종합적으로 구별해주는 보통 의사들은 효과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척이 완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구별해서 환자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물의 효과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잘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그 기대 영향, 얼마나 할 거냐 이런 영향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뭐 케이스 같은 경우 볼 수 있겠지만, 할거나 당뇨 환자인데, 당뇨가 고통스러운 게 뭐 고통스러우냐면 식욕도 고통스럽거든요.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당뇨를 착하게 조절하는 이유가 왜 조절하냐면, 당뇨가 이게 처음에는 혈당만 문제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이 먼다든지, 심장병이 생긴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뇌졸중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그 치명적인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참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당뇨의 부작용은 보통 30년 정도 지나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90세고 심상만 누워있으면 제가 보통 한 연명을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산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30년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이 당뇨 식이 조절하는 게 이제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나아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당뇨 환자들은 음식 잘못 조절하다가 저혈당 빠지면 그게 더 이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도 오는 이유가 30년 후에 내부적으로 방지하는 건데, 이 콜레스테롤 할 때 부작용이 생기면 그건 빼는 거예요. 그런 거. 굳이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환자가 항상 오면 보호자들한테 뭐 병을 다 설명하지만 대충 제가 보기 염증이 얼마 정도 병을 설명을 해요. 저희 병 환자들. 그래서 보호자들이 그걸 보고서, 그래서 염증이 한 6개월 남았다 그러면 열심히 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염증이 한 10년 남았습니다. 그 10년은 마라톤 해야 되는데 뭐 천천히 보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중요한 정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약물이나 치료가 뭐 효과가 있을 때 2년 이내에 뭐 2년 이내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5년 이내에 나는 효과도 있고 5년이 넘어야 나는 효과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본 의원들은 5년 넘는 효과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는 심한 환자들이니까 좀 보호자가 상관없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만 잘 지내면 된다. 내일은 뭐 지금 오늘만 잘 지내고 오늘만 문제가 없으면 내일은 또 내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병이 많고 깔리는 치료가 많기 때문에 이 어떤 새로운 치료할 때 너무 복잡하고 힘들면 이게 복잡하고 힘든 거는 조금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돼요. 지양.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도 입원해 있으면 이 복잡하고 힘든 것도 간호사가 다 챙겨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뭐 집에서 어떤 환자들 보면은 집에서 있는데 하루에 4번, 5번, 6번 약 먹는 경우도 있고 반알 먹는 경우도 있고 4일 좀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 되게 힘들 거거든요. 이거 맞춰나가기도 어렵고 괜히 그것 때문에 생긴 부작용도 많으시기 때문에 좋은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속 가능하고 잘 순응할 수 있는 치료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이 환자한테 어떤 식으로 약물을 갖다 할지. 그러니까 되게 외래 환자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만 먹을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몰아서 먹는 쪽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어떤 약품은 주로 아침에 먹으세요. 어떤 약은 주로 저녁에 먹으세요. 이런 약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저녁에 먹을 약을 아침에 먹어도 큰 문제가 없으면 웬만하면 아침에 모아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이 환자 예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려운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이 실제로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외래에서 몇 번 보는데. 근데 이제 적정 치료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의사가 너무 많잖아요. 의사가 많고 전문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문의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제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의 치료를 하려고 해요. 최선의 치료. 그리고 그 되도록이면 약도 최근에 좋은 약 나오면 좋은 걸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질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최선을 치료한다고 약을 뭐 비싼 약이나 아니면 비싼 뭐 약 같은 것 같다 치더라도 뭐 센 약이라 뭐 아주 좋은 약을 아니면 여러 개의 약을 하나 써도 하고 예전에 하나 쓰던 게 3-4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심장과 가서 약 4개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변도 좀 안 좋아 그래서 소변 또 비뇨기과 가서 약 4개 받고 그 다음에 또 정형외과 가면 정형외과 또 무료학사니까 또 약 4개 받아 그 다음에 또 안과 가서 약 받아 또 뭐 어디서 약 받아 그러면 대충 이제 노인 환자들 외래 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한 바퀴 휘도록 하면 약이 한 20개 돼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뭘 못하냐면은 자기 분야는 전문 분야니까 그게 잘하는데 남의 분야는 잘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추천하고. 근데 더구나 이제 그 약이라는 게 이제 내가 쓸 때는 이제 이 약만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약과 저 약이 쓸 때는 이게 서로 간에 이상한 작용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이 많아지면 약끼리 서로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기면서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오면은 뭐 약을 가져오던 아니면 처방전을 가져오던 쭉 풀어놓고 이렇게 약이 한 20가지 되면 이걸 뭐 일단 처음에는 그냥 똑같이 주지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약은 큰 문제가 없으면 줘야 되고 어떤 약은 뭐 이렇게 좀 몰거나 약을 줄이거나 막 골라야 되는데 외래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평양에서는 내과 의사가 비뇨기과 의사 약 안 건드리고 정형외과 의사가 내과 약 안 건드리고 서로 약을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제 이만큼 약을 먹다 보면 이제 치매도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근데 그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이 노인들 앞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먹는 약이 6가지 이상이면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약이 6가지 이상 된다고 하면은 이게 6가지 이내로 줄일수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약을 넣는 건 되게 쉬워요. 의사들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넣으면 돼. 약이 좋고. 근데 내가 신경과 의사인데 내 약은 내가 알겠어. 내가 그럼 5가지 넣는데 딴 데서 약을 놨는데 내 약은 몇 개 뺄 수 있는데 심장과에서 쓴 약을 빼거나 뭐 어디 뭐 카디올로지 아니면 저기
고혈압 쪽에서 쓴 약을 빼거나 이런 거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니까 찜찜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 그냥 문제 생기면 내 책임져야.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그 노인들이 굉장히 이런 약물 부작용에 노출돼요. 적정 상태에 이게 적정 치료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적정이 아니라 이게 더 과도 치료를 뿐더러 더 안 좋은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가 자발성 질환 중에서 더 많은 약을 먹는 경향이 있고 더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인들은 통증이 많잖아요. 통증에 대한 치료가 많고 그런 통증에 관한 치료들이 이게 조금 더 계속 약이 올라가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약 쓰다가 좀 센 거 쓰다 보면은 이게 어떤 경우는 머리도 작용하는 약도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치매도 빨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한 약이나 처치를 확인해서 대적으로 중심을 줄이고 통증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물리치나 다른 걸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약을 줄여서 그런데 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레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처방의 순환 뭐 이런 건데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아파서 이제 뭐 머리가 아파서 예를 들어서 두통약을 먹어. 두통약을 먹으니까 두통약의 부작용으로 어지러워. 그럼 또 어지러울 때 약을 먹는데 어지러울 때 먹는 약이 또 머리가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약이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 약을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소변이 자꾸 나와서 비뇨기과에 가서 비뇨기과 약을 먹었더니 이거는 조금 낮았는데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와.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병원에 가면 수면제를 주거나 무슨 뭐 아니면 침약을 주거나 그게 다시 소변에 영향을 주고 또 이게 서로 악순환을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환자들이 라프가 되는 게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싸움 박질하고 이제 이거 일에다 서로 싸우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정과가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여러분들께서 이 환자랑 싸우고 이러고 있으면 또 타협을 안 하고 이거 선생님. 그러면 아까 말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런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환자가 그러면 이제 그걸 치료하려면 잘 못 쓸 때 뭐냐면 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뭘 원하는지 일단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파악하는 거는 맨날 피 뽑는 게 싫다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피 뽑으면. 그리고 물리치료하는 거 싫어. 가기 싫어. 그리고 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올 때마다 환자가 꼬고 줄고 계속 밥도 먹고 하니까 이 보호자가 원하는 거 왔을 때 좀 서로 대화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꾸 멍드니까 이제 보호자는 학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의심스러운 걸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환자 떠들어도 그 방에 이제 다른 환자들이 있는데 이 환자는 치매 환자라서 떠들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가 떠들면 쫓겨나거든요. 그 방에서. 그래서 떠드는 건 원래 이 환자한테 큰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래 이제 옆에 예민한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환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옆에 환자가 또 어떠냐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이 환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환자가 망가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비뇨기과 문제, 뭐 정형외과 문제 다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많은 치료가 들어가고 그 치료가 들어가면 오히려 환자가 더 망가지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가 보기에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옆에 간병인이나 치료에서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다 욕하고 떠들고 잠못자고 돌아다니는 거는 본인도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하니까 이건 해결해야 돼요. 당뇨병은 자극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봐도 돼. 고혈압도 자극증상이 천천히 봐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멍이 잘 드는 건 어쨌든 보호자가 아파왔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관절염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순서를 정해놓고 1번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1번, 2번 하건 1번만 해결하건 하나씩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사들이 어떤 문제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도 없고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일단 해결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계획 잡아보는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뇨가 노인들은 너무 빡세게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까 말한 이게 임상 가이드가 젊은 사람
20대 가이드하고 노인들 가이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그 식후혈당이 180 이하지만 보통 노인들은 250 정도 돼도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먹는 거 자극해도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혈압도 젊은 사람들은 아주 타이트하게 되지만 이게 좀 높여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혈압에 연연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레벨에서 여유 있게 잡아서 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혈압 같은 거 빡세게 하면 환자가 계속 어지럽고 졸리고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살리는 것 같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약물의 복잡성은 지역에서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병원이니까 이거는 뭐 약물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약을 일단 숫자를 줄이겠는데 제 생각 숫자를 일단 줄여봐야겠다. 필요 없는 거 일단 빼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정 수평약물처럼 그게 졸리는 약들은 좀 빼보고 그다음에 낮에 졸리는 약들은 이 환자들이 간질작이라서 여러 가지 약들이 낮에 들어간 약들이 많은데 이 약들이 낮에 들면 졸려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되도록이면 밤에 빼. 밤에 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졸리는 게 수면제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밤에 좀 잘 쓰고 낮에는 깰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물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약은 뺄 수 있으면 빼고 그다음에 줄일 수 있으면 팍팍 줄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환자가 왜 몸이 자주 드냐면은 이게 그 환자가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쓰는 약들이 둘 다 굉장히 독한 약들인데 이걸 여러 개, 한 두세 개로 확보해서 버리니까 환자가 확 나빠지는데 이제 세 개 정도를 쓰면 어떤 게 있냐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확률이 확 떨어질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런 부작용이나 출혈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올 거냐? 그럼 대신에 출혈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감수하고 출혈되는 게 더 좋으냐? 출혈이 더 많은 게 낫냐? 아니면 요거는 좀 더 생겨도 출혈이 안 되느냐?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나이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약을 계속 한 가지 흡수로 되도록이면 멍이 안 들게 해서 환자보고 이렇게 그런 거 갖고 그러니까 안 생기게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 피 뽑는 것도 일주일에 뭐 내다섯 번 뽑는 거 한 번만 해. 한 번만 하고 피 뽑는 거 싫어하시면 소경도 좀 하든지 해서 환자가 싫어하는 건 대충 피해서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일반 식사로 해서 당뇨 식사 싫어하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라. 물리치료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크게 아니면 대충 줄수 줄이고 검사 스케줄 조정하고 그다음에 보호자를 해서 자주 할 수 있게 하고 해서 원하는 걸 좀 들어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나니까 환자가 여전히 뭐 시끄럽지만 그래도 환자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호자한테 다 만족해서 병실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이제 이러다가 또 좀 환자가 또 상태가 또 변해요. 변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세팅 통제를 한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환자는 항상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는 걸 쫓아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환자가 말을 했으면 환자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환자가 말을 못하면 보호자랑 대화를 해서 충분히 서로 간에 이해를 해야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다는 게 어떤 의미냐? 좋다는 게 예를 들어서 오래 사는 거다. 그러면 이제 쉽게 개선할 수 있는데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제 그거는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되게 사실 해보면 환자 만족도나 제 개인적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명 많이 해주고 어쨌든 계속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이런 계속 바꿔가면서 하려고 하면 근데 환자나 보호자 만족도는 무슨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일반은 안 되니까 돈이 안 더 힘들어. 이가 보다 상당 한 30분 걸려 30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의 환자가 왔을 때 약 한 20개 딱 왔을 때 이거 싹 펴놓고서 이 환자 병이 뭐고 이 약이 무슨 잔이고 자유가 무슨 잔이고 이건 내가 끊어줘야 되고 끊을 때 어떨까 이거 내가 공부하려면 힘들어.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여기 우리 양 원장님도 환자 저렇게 빠르게 열심히 보시는데 한 사람 다 그렇게 오래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으로 우리 이제 일반 외대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과연 적용이 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게 저는 주로 입원 환자 보고 환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오면은 뭐 충분히 얘기하고 하는데 이런 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나라도 하겠다고는 하지만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시간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원래 미국의 국방 정책이 이제 큰 전쟁 2개를 승리로 이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이 저 유럽에서 한번 전쟁하고 일본하고 두 군데가 큰 전쟁을 했는데 두 개 다 승리를 이끌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원래는 두 가지 전쟁을 승리를 이끈다. 이게 원래 원칙인데 이제 미국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전쟁이 나오면 한 군데 전쟁은 승리를 하고 한 군데는 일단 나가놨다 하고 끝나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환자의 병도 전쟁으로 보면 전쟁이 10가지 나면 10개를 다 맞추면 안 되고 일단 중요한 거 하나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맞추고 또 맞추면서 끊임없이 순서를 잘 조정을 해서 가야만이 그래도 환자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제가 숨쉬기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당연히 혹시 그 질문하실 거 있으면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물어보신 거 있으세요? 굉장히 질문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병원에 가서 지혈을 보면서 걸리는 병이 없다는 게 믿어야 되는 건지. 걸리는 병이 없고요? 네. 검사상에 이상이 없고 이게 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아프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방이라는 게 있죠. 예방. 병을 예방해야지라는 거 예방. 예방 그래서 뭐 옛날에 매년 이렇게 검사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건강 검사.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나이까지는 의미가 있는데 뭐 나이가 아주 많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증상이 있으면 아프다. 아픈 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검사를 하지만 내가 이래서 이제 나이 80 넘어서 뭐 80 넘어서 내가 정기 안 검진 그게 의미가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안 아프고 문제 없었다고 하면 제가 인터넷에서 1년에 검진을 해요. 어떤 검진을 종합검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뇌에서부터 나이가 이제 모든 하게 되니까. 그런데 저는 맨날 똑같은 게 용거품 매년이 나오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같으면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호자들 뭐 물어보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환자가 뭐가 안 좋아. 그래서 1번, 2번, 3번 옵션. 1번은 그냥 약 먹는 거, 뭐 2번은 조그만 수술하는 거, 3번은 큰 수술하는 거, 뭐 이런 옵션이 있으면은 이제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게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을 얘기를 해줘요.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그러면 이제 순간 그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멘붕인 거야. 1번, 2번, 3번. 그러면 이제 그럼 선택을 못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끝에 한마디 더 해. 우리 어머니 같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마디 하면 보호자가 쉽게 이제 수긍을 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상황 드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저는 정기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 뭐 하시면 5년에 한 번? 아니면 안 해도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한 게 그대로고 또 내가 뭐 먹느냐고 없으니까는 이렇게 하루 어린이들마다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저희가 그냥 한번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게 삶의 질이나 수명의 차이가 안 난다. 혈압도 다 없으니까 내년에 오라고 잘못 이제 잘 먹고 잘 하시면 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보다 보면 대표적인 약이 도네페질인데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도네페질을 이제 맹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근데 여자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공격성이나 초조함 이런 이상행동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도네페질의 부작용으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걸 많이 경험을 하시나요? 뭐 이론적으로 도네페질이 우리 알았어요. 도네페질이 이론적으로 사람을 띄우는 약이잖아요. 띄우는 약이니까 인지기능이 좋아진 사람도 있고 공격성이 생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약을 좀 줄여요. 끊을 수도 있는데 약을 최대한 줄여요. 그리고 이 도네페질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치매의 경과를 바꾼 것도 아니고 증상 호전시키는 것도 아닌데 도네페질이 오래 쓰다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알게 모르게 심장 독성이 있어요. 심장 독성. 그런데 이제 심장에 그러니까 독성이 있어서 노인들이 나중에 좋아하실 때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 심장마비도 있잖아요. 그럼 노인들은 특징이 뭐 오래 병상 생활하다 보면 몸무게도 한 40kg 되고 잘 못 먹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이 그 약이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그 큰 아주 독성 있는 약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한테는 독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보통 쓰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도네페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에 도네페질 23mm 쓰다가 5mm 또 이제 줄이 훨씬 줄이셨잖아요. 나은 거죠. 근데 임상에서는 이제 그런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네페질을 쓰다가 아지테이션, 초조함 그런 거 생기면은 치매 경과련이 하고 거기다 또 이제 엔테사이클릭, 스프레타이핀 이런 걸 또 쓰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프레스크라빙 캐스케이드죠. 그러면 이제 도네페질을 쓰고 나면 환자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때 안절부절 못하고 공격성이 있으면 거기다가 항염수병 약물을 쓰고 항염수병 약물을 쓰면 환자가 맹해지니까 또 치매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또 약을 올리고 또 약 이제 이게 서로 물고 물리면서 약의 부작용이 생기고 또 그 부작용에서도 약이 들어가고 약이 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어떤 게 옳은지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이 우리가 신약하지만 치매약을 써도 그 치매가 그 약이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 병을 보는 게 아니고 환자를 보는 거잖아요. 너무 수고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르신 중에 인지저하. 인지저하. 네. 그래서 아직 치매까지 판정은 받지 않으셨지만 정도입니다. 네. 그랬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돌봐드려야 돼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인지저하라는 거는 증상이잖아요. 병이 아니고 증상. 네. 증상이 뭔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지저하에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저하의 원인이 뭐냐 해서 이게 무슨 뇌종양이냐, 뭐 뇌수종이냐, 아니면 알츠하이머 치매냐, 일단 이런 걸 어느 정도 일단 정확히 알아야 이제 치료가 되는지 안 치료되는지, 치료가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봐야 되고, 만약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지저하 있는 환자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대부분 사람이 어떤 핸디캡이 생기면 그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알게 모르게 노력을 해요. 근데 그 핸디캡을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 같은 정상인들은 비교적 이렇게 잘 이 머리를 잘 굴려서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사회적으로 비난 안 받게 하지만 치매 환자거나 아니면 인지기저하가 심하면 이게 부적절하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를 낸다든지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아무튼 갑자기 이상한 거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런 환자를 케어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환자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 환자 뭘 원하는지 되게 그런 환자들이 문제되게 원하는 걸 못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을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잘 파악해서 원하는 걸 일단 최대한 해줄 때 해주고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약을 쓰던 좀 해봐야죠.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하는 게 좋은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의사인데 내가 9시에 나가서 뭐 나도 의사고 뭐 예를 들어 마누라도 의사 둘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묶여서 못했어요. 마누라가 묶여있던 제가 묶여있던 제 연봉이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사야 되니까 그 사람도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한 명도 있고 여러 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맞춰가야 잘 해야죠. 이게 단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지럽다고 하고 그다음에 중심 잡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게 뭐냐면 혈압이 높아지시면서 좀 그런 증상이 생기시고 진단을 해보니까 혈압도 높고 처방을 받으셨는데 나는 절대로 혈압이 없다. 그래가지고 약 복용을 안 하시니까 거의 뭐 탈진 상태까지 가시고. 그러니까 뭐 예서 정확하게 뭐 혈압이 네. 높아서 생긴다면 혈압약 먹으면 되는 거고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환자분 약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이 그게 그 약을 안 먹겠다는 것이 진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이 리즈너블 한 거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나 밥 안 먹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내 목표가 난 나이가 들면 나 밥 먹는 이런 게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약 먹나 이치 죽어 망상인지 아니면 우울증이면은 하나 약 빨리 죽을 거면 뭘 약 먹어 이게 그걸 잘 알아서 그거 맞춰서 그걸 찾아가는 거지 그게 단지 이러면 이렇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 환자 잘 면담하고 잘 봐요. 그리고 자꾸 넘어지는 게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점이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면 신경쓰고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증상이고 그걸 어떻게 또 근데 혈관성 치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 혈관이 막히다, 혈관이 터지다 하면 그 뒤로 가면 그 뇌조직이 손상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혈관이 가는 부위가 어느 쪽 간다고 하면 실어증처럼 나타날 거고, 그래서 그쪽이 가는 쪽이 무슨 뭐 기억력 쪽이면은 기억력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 혈관 가는 것이 감정 조절에 관계되어 있으면 우울증이 오거나 소리 치거나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는 그 손상된 물질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기 때문에 뭐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더 일반 그 알짜배기 치료보다는 좀 더 아주 특이한 증상이야, 특이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실어증은 좀 아주 다른 얘기거든요, 실어증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이제 그 전접 증상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그 자제가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결론적으로는 그냥 뇌졸중 치매랑 똑같이 치료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부수적인 증상은 뭐 항우울제를 쓰든 뭐 항생제를 쓰든 해서 그 환자에게 잘 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신경과를 써서 보고 괜찮아요. 그럼 문제는 혈관이 문제네요. 그렇죠. 우리는 혈관성 치매, 뭐 퇴행성 치매 같은 건 나와서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나이들은 뇌는 모든 병이 다 잘 생겨요. 암도 잘 생기고 혈관도 잘 막히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는 나눠서 얘기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나이 90%는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혈관이 좁아지. 아, 60대 나타난다고 하면 되게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60대, 50대 나타나면은 뭐 혈관성 치매 딱 혈관성 치매만 나타나고 알츠하이머 딱 알츠하이머 나타나면 한 80, 90 넘어가면 다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어차피 알츠하이머 치매도 혈관성 치매도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다음부터 증상 치료예요. 환자가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겨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 그럼 이제 다른 또 치료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관을 좀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뇌졸중 치료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뇌경색 치료, 후유증 치료랑 똑같은데,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든 뇌경색 같은 경우 우리가 약물 치료한다고 해서 100% 예방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진행되는 거라서 뭐 한 30% 뭐 50% 이렇게 슬로우다운 시키고 낮추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 하면은 뭐 안 하면 5년 만에 생길 거야, 10년 만에 생기는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부작용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혈관성 치료한 거 약 3개 써서 계속 멍들고 장추가 생기고 이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줄여서 더 생기더라도 이게 맞는지, 이런 거는 그 환자의 상태나 그 가족들 상태, 서로 간의 합의인 게 중요해요. 옳은 답이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치매 시작하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변해가지고 계속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대할 때 어떤 자식은 굉장히 젠틀하게 대하고 또 어떤 자식은 아주 그냥 무시하고 강하게 이렇게 하시냐고 막 이러면, 이 강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킥소리 못하고 굉장히 잘해요. 그때는 얌전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계속 괴롭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건 뭐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그거 비슷한 얘기인가? 뭐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 막 잘해준 사람도 있고 못해서 다 못해줘. 막 화내고 막 하대를 해. 그러면 이제 행동이 너무 심하네. 병원에 이제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끌고 와요. 이렇게 눕고도 끌고 오는데, 그럼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 중에 이런 설명도 해요. 아니, 병원에 오시면 그래도 환자가 약물 조절 안 해도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건 집에서요, 우리 먹이 피라미드로 맨 꼭대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외아들이 요즘은 다 그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버릇이 없어. 근데 이런 애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애가 좋아져. 왜냐면 군대 가면 내 몸에 다 외아들만 있는 거야. 더 이상한 놈들도 있고. 그러면 눈치 봐요.
마찬가지로 이제 치매 환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더 센 환자들이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치매 환자들이 이게 사실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 나름대로 이제 적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덜하던 것이, 얘한테는 눈치를 잘 봐야 안 쫓겨나고, 얘한테는 세게 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고, 이런 게 아직 그게 적당한 선에서 하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지능적이고 뭐 이런 그 극복 방법이지만, 이게 눈에 띄게 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게 부적절한 적응 방법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되도록이고 처음에 인지가 있는 경우는 이제 그걸 좀 잘 서포트, 그런 걸 잘 얘기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살짝 약을 쓰거나 그래서 조금 다운시키든지 해서 뭐 인지치료, 그게 인지치료잖아요.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근데 못 가요 이제. 지금은 가리는 거고. 근데 최근에는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아까 안 믿으시죠? 나중에 절병을 하시면 검사 한번 해보시죠. 치매 검사할 때 혈관 검사만 하고 이 MRI 찍고 그것만 하나요? 딴 것도 하나요? 이게 치매라는 거는, 치매는 그냥 자기가 얘기해도 더 진단할 수 있어요. 치매는. 설문지를 하던 뭐라도, 설문지 안 해도 돼. 의사가 얘기해보고 이 사람 치매다 하면 치매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돈을 받거나 이럴 때는 그 형식이 있어야 되지만, 왜냐면 치매라고 하는 거는 인지기능의 장애고, 몇 가지 기능의 장애가 있고 이상하게 안 될 때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는 일단은 치매 예방을 보는 게 아니고 치매 원인이 뭘까를 찾아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혈관성 치매인지, 뇌종양인지, 뇌수종인지,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수술적 치료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치매는 그거는 혈관성 치매는 그거 혈관성 치매는 검사해보면 피검사에 나온 거죠. 아니 그 혈관 MRI 찍으면 혈관 검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게. 그거 몇 년에 한 번 찍어요? 증상 없으면 하지 마세요. 네. 증상 증상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어떻게 없으면 안 된대요? 예방적 목적으로는 뭐 아니, 치매도 유전자가 있다던데. 있죠.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해서 완치가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모든 병은 다 유전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정도 유전을 하느냐가 문제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는 유전이 아니냐. 그 자동차는 유전이에요. 어떤 유전이겠어요? 자동차 사고는 특징이 뭐예요? 이게 어텐션 데피시예요. 주의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아웃사이드 나가잖아요. 그건 전형적인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전이라는 거는 뭐 혈압부터 당뇨부터 모든 게 유전적인 거는 80%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유전에서는 무조건 생기는 거지, 이거는. 그런 유전자한테 그건 굉장히 좋아요. 굳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 가진 성격 많으면. 아주 그런 병이